꿈같은 바르셀로나 자유여행을 마치고 본격적 자전거 여행을 시작합니다. 바르셀로나 해안도로를 따라 동쪽으로 나아갑니다. 자전거 여행을 시작한다는 설레임보다 두려움이 더 앞서는 시간입니다. 새로운 도전 앞에 선 사람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것 같습니다. 출발 전 구입해야 할 것들을 준비합니다. 여행을 위해 버너에 가스를 준비해야 하는데 어디서 구입할 수 있는지 답답합니다. 먹을 것도 좀 사야 하는데 자전거는 묶어두면 되는데 짐은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슈퍼마켓 앞에서 이리저리 고민하다가 점원에게 입구에 세워두면 안 되겠냐고 물어보니 입구라서 안 된다고 합니다. 순간 난감합니다. 중요한 카메라 가방은 들고 가더라도 나머지 가방은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나이가 조금 있는 현지인으로 보이는 남성분이 제게 옵니다. 자기가 자전거를 보고 있을 테니 쇼핑하고 나오라고 합니다. 순간 고민스럽습니다. 믿고 가자니 자전거 도난에 대한 경험이 사람을 믿지 못하게 하고 현실을 생각하면 맡기고 가야 하는 처지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믿고 가기로 합니다. 슈퍼마켓에서 기본적인 먹거리를 구입 후 버너에 사용할 가스를 찾아보는데 보이질 않습니다. 쇼핑을 마치고 자전거를 맡아준 현지인에게 물어봅니다. 버너용 가스를 어디서 사야 할지. 스페인의 경우 슈퍼마켓은 일반적인 먹거리 위주로 판매를 합니다. 그리고 생활용품은 다른 매장에서 구입해야 합니다. 자파 매장 같은 곳에 가니 한국에서 사용하는 부탄가스 즉 휴대용 가스 버너용 가스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산악용이나 캠핑용 가스버너는 일반 자파에서는 구매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버너를 준비하실 때에는 필히 가정용 부탄가스를 사용할 수 있는 버너나 아답터를 필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자전거 여행 중 캠핑을 하시는 분은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현지인의 도움으로 무사히 기본 식량과 가스를 준비하고 자전거 여행을 시작합니다. 바르셀로나 부두를 지나 동쪽으로 난 해안도로는 자전거 전용 도로가 있어 자전거로 달리기에 안성맞춤이었습니다. 거기에 아름다운 해변 그리고 바다의 풍경이 앞으로는 여행이 순탄할 것이라는 착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혹시나 바르셀로나에서 자전거를 타시는 분이 계시다면 해안을 따라 자전거 전용 도로를 달리시는 것 강추합니다. 아침부터 열심히 페달을 밟아 저녁 해지기 전까지 약 80km를 달려서 토스티 마라라는 조용한 해변에 도착했습니다. 통상 자전거 여행은 해가 있는 시간은 달리고 해지기 전에 야영지나 숙박지를 확인하고 일몰 이후는 안전상의 이유로 달리지 않습니다. 첫 숙박을 위해 토스티 마라 해변을 둘러보니 아담한 해변 관광도시로 곳곳에 숙박시설이 있었으나 겨울 비수기인 관계로 대부분 영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여행하기로 하고 적당한 곳을 찾아보니 해변 옆 주차장이 있는 곳에 첫 여행지를 선택했습니다. 겨울이라 주차장은 텅 비어 있었고 옆에는 화장실이 있어서 여러모로 도움이 될 것 같았습니다. 주변이 어두워지기를 기다렸다가 텐트를 설치하고 저녁을 먹기 위해 한국에서 가져온 쌀을 이용해서 밥을 하려고 하는데 버너가 말썽입니다. 버너를 2개 가지고 갔는데 모두 산악용이라 원래 산악 전용 가스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지에서 산악 전용 가스를 구입할 수 없어 일반 부탄을 구입하고 한국에서 준비한 아답터를 사용하여 버너와 연결 사용하였는데 아답터가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아서 버너 1개는 사용을 하지 못하고 나머지 버너 1개로 밥과 간단히 반찬을 만들어 먹으려고 하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게다가 버너는 제대로 화력을 내지 못하고 자꾸 꺼져버리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허기를 달래고 뒷정리는 화장실을 이용합니다. 그런데 저녁이 되니 화장실 관리인이 와서 화장실을 닫으려고 합니다. 저는 급하게 필요한 물을 받고 관리인이 문을 잠그고 가는 것을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지금은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간단히 설명하고 있지만 그때는 정말 앞이 까맸었습니다. 번호는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지, 배는 고프지, 뭘 어떻게 만들어 먹어야 할지 등 야행에 대한 준비가 미흡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이런 것이 모두 경험에서 축적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입니다. 저 같은 자전거 여행자가 얻기를 바라는 마음에 야행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아무튼 첫 야행은 바닷가 옆 주차장에서 무사히 잠을 자고 아침 해가 떠오르기 전에 자동으로 눈을 떴습니다. 아침에 보는 바다는 어제 보지 못한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어제의 아픈 기억을 말끔히 지어주는 아름다운 풍경이 제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별장에서 자고 일어난 듯 해변을 거닐고 아름다운 일출 풍경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아침은 간단히 빵과 계란으로 해결하고 사람들이 나타나기 전에 후다닥 텐트를 젓고 주변을 정리합니다. 이것도 야행의 지혜입니다. 어두워질 무렵 텐트 치고 밝기 전에 텐트 치우고 하는 것 말이죠. 야영지를 정리하고 짐을 모두 자전거에 단단히 고정하고 미지의 길을 났습니다. 오늘은 과연 어떤 곳을 만날지 누구를 만날지 생각하며 페달을 힘차게 밟습니다. 토사디 마라를 나와서 만나는 지중해 해안의 경치는 정말 깨끗합니다. 그러나 지형이 자전거 여행자에게는 어려움을 줍니다. 오르막 내리막의 연속 구간입니다. 힘들게 오르면 내려가고 또 오르면 내려가는 것을 연속으로 하면 정말 힘이 많이 소모됩니다. 이런 길이 다른 여행자에게는 즐거움이 되기도 합니다. 제가 힘들게 올라가고 있으면 제 옆으로 빠른 속도로 달려가는 도로 자전거 일명 사이클 동호인들이 지나갑니다. 상상하기 힘든 속도로 제 옆을 지나갑니다. 힘이 들지만 이런 길을 달리면 정말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러운 속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많은 분들이 이 도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도로 자전거를 좋아하시는 분은 이곳에서 자신의 체력과 인내를 테스트해보는 것을 강추합니다. 앞서 설명한 바르셀로나 해변도로는 편안한 세단의 분위기라면 이곳은 SUV 차량을 이용해서 가파른 길을 힘차게 오르는 느낌입니다. 달리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유럽인들은 체력이 원래 좋은 것인지 아니면 평소에 운동을 많이 해서 체력이 좋은 것인지 하는 것입니다. 경사가 가파른 이런 도로를 여성뿐만 아니라 연세가 있으신 분들도 상당한 속도로 달린다는 것입니다. 동호인들의 실력이 이 정도이면 선수는 얼마나 달릴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무튼 이런 도로가 있다는 것에 부러웠고 그들의 체력이 대단함을 느꼈습니다. 2월 말 3월 초 유럽의 남쪽 지중해의 날씨는 예상한 것보다 추웠습니다. 특히 아침의 온도는 정말 손이 시렸고 몸이 떨릴 정도였습니다. 준비한 장갑이 얇은 것이어서 특히 손이 많이 시려웠고 달리면 마주하는 찬바람에 입과 상체가 추위에 떨었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만나는 맞바람은 정말 저를 힘들게 만드는 주범입니다. 페달을 밟는다고 밟아도 앞으로 나아가는 속도는 아주 만족스럽지 못하고 천천히 갑니다. 대략 1시간에 10km 정도 예상하면서 달리는데 맞바람을 만나면 엄청 고생을 합니다. 맞바람은 자전거 여행자에게 최대의 적입니다. 출발 전 준비할 때 짐의 무게를 줄여야 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었지만 준비하다 보면 그렇지 못합니다.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있어야 되고 등등의 이유로 짐이 불어나게 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르셀로나를 떠나서 며칠 여행을 하면서 조금씩 여행에 대해 적응도 하면서 내가 준비한 물품이 너무 많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프랑스로 넘어가기 전에 우체국에 들러서 짐의 일부를 한국의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아무튼 짐의 무게를 어떻게 줄여야 할지 고민하여 최대한 줄이시는 것이 본인에게 좋습니다. 제가 만난 유럽의 도시 규모는 한국에 비하면 작습니다. 특히 지방은 작은 마을 같은 곳이 많습니다. 자전거 여행 중 만나는 마을은 조용하고 공원 같은 곳이 있습니다. 이런 곳을 선택하여 여행을 합니다. 피규레스라는 작은 마을 공원에 텐트를 설치하고 바로 앞 하천에서 야경을 봅니다. 시냇물이 아주 맑고 노을이 좋습니다. 힘든 하루, 페달링한 발을 시냇물에 담그고 식혀줍니다. 바르셀로나에서 출발하여 며칠간 추위와 야영으로 고생한 덕분에 적응이 많이 되었습니다. 어느새 스페인과 프랑스 국경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처음 접하는 국경 통과를 나도 모르게 긴장하고 있습니다. 국경을 통과한다는 것에 대해 인식은 공항에서 금색대를 거치는 경험을 통해서 고차가 되었는지 모르지만 왠지 조심스러운 느낌입니다. 그런데 드디어 도착한 국경에는 철통 같은 방어를 하는 군인도 검색을 하는 경찰도 보이지 않습니다. 잘못 왔나 싶을 정도로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는 곳입니다. 다만 검색을 할 수 있는 작은 건물이 있습니다. 마치 고속도로 통과 시 통행료를 주고받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작은 시설입니다. 여기는 자유롭게 국경을 넘어 시장을 보기도 하고 자전거 타고 프랑스 갔다 다시 돌아오기도 합니다. 분단의 국가 대한민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광경입니다. 이거를 작성하고 있는 지금 북미 간의 비핵화 협상이 한창인데 평화의 시대를 넘어 다같이 잘 사는 날이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프랑스 땅에 왔는데 스페인과 별로 다른 느낌이 없습니다. 가까운 마을이니 그런가 봅니다. 아마도 그 옛날에는 같은 마을이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 국경선을 걷다 보니 갈라지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퍼피그난에 도착하여 앞으로 일정을 고려하여 기차로 점프하는 것을 고민해 봅니다. 앞으로 가야 할 곳이 많은데 큰 볼거리가 없는 시골 마을 길을 계속 가기에는 시간의 여유가 없습니다. 기차를 이용해서 마르세유까지 점프하기로 합니다. 유럽에서 기차에 자전거를 실을 수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자세한 방법은 모르고 있어서 기차에 가서 물어봅니다. 자전거 있다고 설명하고 마르세유까지 가는 기차표를 구입합니다. 자전거 비용을 따로 지불했는지 여부가 기억에 나질 않지만 중요한 것은 프랑스에서 기차에 자전거를 싣고 이동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기차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고속철도를 제외한 일반 기차는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말에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제가 경험한 유럽에서는 평일에도 문제없이 기차를 이용하여 점프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자전거 문화가 우리보다 발달해 있다고 봅니다. 도시 주변에 살면서 도시로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인구가 일상화되어 있어서 자전거를 이용한 레저 활동이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문화입니다. 자전거는 개인의 건강뿐 아니라 환경에도 아주 유용한 수단입니다. 너무 빠르게 사는 것에 익숙한 우리에게 어쩌면 더 필요한 도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기차 시간이 남아서 퍼피근한 기차역 부근 도시를 구경합니다. 차분히 흐르는 강과 다리 그리고 깨끗한 물속에 노는 수달을 보면서 잠시 여유를 부려봅니다. 유럽의 시골 마을은 여유가 많아 보입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봅니다. 여행을 하다 보면 이것저것 궁금한 것이 많이 생기는데 혼자라서 그런가 봅니다. 물론 이곳 사람들도 열심히 부지런히 살고 있겠지만 우리보다 여유로워 보이는 것은 왜 이럴까요? 짧은 여유로운 시간을 뒤로하고 기차를 이용해서 마르세유까지 단번에 이동합니다. 자전거 여행을 하다 보면 숙소를 예약하고 다닐 수 없습니다. 일정이 항상
변경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차로 점프할 수도 있고 지형이 나빠서 시간이 더 지체될 수도 있고 하여튼 일정은 장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대략 가고자 하는 도시를 정하고 그 도시에 숙소를 미리 알아보고 위치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도착하면 미리 확인한 숙소에 가서 자리가 있으면 다행이고 없으면 다음 장소로 이동하는 것을 반복해야 합니다. 마르세유역에서 미리 알아놓은 호스텔까지는 그리 멀지 않은 곳이라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르세유 도시가 아주 역사 깊은 도시에 걸맞게 좁은 도로 그리고 오래된 집들로 인해 도로의 상태가 좋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다행한 것은 호스텔에 여유가 있어서 한 번에 숙소를 정할 수 있었습니다. 호스텔의 장점은 저렴한 가격과 주방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잠자리는 여러 명이 한 끼에 이용해야 하는 단점이 있지만 장기 여행객에게는 최고의 선택입니다. 특히 이 호스텔은 아침에 간단한 빵과 우유가 제공된다는 점이 더 매력적이었습니다. 호스텔 직원의 도움으로 마르세유에서 유명한 곳을 추천받았습니다. 그곳은 칼랑크라고 불리는 해안 산책로입니다. 프랑스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이곳은 많은 트레킹 길이 개발되어 있어서 대자연의 경치를 구경하기에 딱입니다. 저는 이틀간 다른 루트를 트레킹하면서 대자연의 웅장함을 조금 구경했습니다. 이곳은 선사시대의 빙하기와 그 위의 지각 변동이 만들어낸 이 절경에 푸른빛깔 바다색을 더하니 지구 아닌 다른 행성에 온 듯한 착각을 잠시 하게 됩니다. 많은 요트들이 정박해 있는 곳, 황량한 분위기마저 들지만 하루 정도 걷기에는 그만인 곳입니다. 우리는 가끔 거대하고 황량한 자연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아름다운 풍경에 감탄하는 것과는 다른 경험입니다. 거대한 산과 계곡, 바다는 그러한 차원을 뛰어넘는 사람을 압도하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앞에서 인간의 한없이 작아지고 우리는 숭고함을 불러 일으킵니다. 그 숭고함은 말할 수 없이 우리를 돌아보게 만들고 일상적이지 않은 감정과 생각으로 이끕니다. 여행의 큰 즐거움의 하나로는 색다른 경험을 꼽는다면 익숙하지 않은 자연과 직접 대면하고 그 풍경에 불러일으키는 낯선 세계에 들어가 보는 것은 그래서 의미가 있습니다. 칼랑크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곳입니다. 사진 몇 장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분위기와 걸으면서 느끼는 감정은 정말 잊을 수 없습니다. 트레킹을 좋아하는 분에게 강추해드리고 싶은 장소입니다. 마르세유 도시에서 하늘을 올려다보면 어디서도 보이는 노트르담 라르드 성당, 성당이 있는 지리적 위치로 인해 더 성스럽게 보입니다. 도시에서 힘들게 산을 오르면 우뚝 솟아있는 아름다운 성당입니다. 19세기 후반에 착공된 로마 비잔틴 양식의 건물로 금빛 성모상이 꼭대기에 있습니다. 마르세유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높은 곳에 위치하여 훌륭한 전망대가 되며 외관은 줄무늬가 있어 화려하게 보입니다. 이곳은 마르세유 관광의 필수 코스라 생각이 드는 많은 관광객들을 만날 수 있었고 이곳에서 내려다보는 마르세유 전경은 시원합니다. 프랑스 2대 도시라고 하지만 그리 크지 않은 도시로 기와지붕식과 현대식 건물들이 적절히 조화를 이루고 있는 풍경입니다. 멀리 보이는 섬들과 항구에는 오래된 역사만큼이나 많은 사인들이 있겠지만 지금은 단지 오래된 건물로만 보입니다. 오래된 역사만큼 마르세유 도시 이름은 익숙한 이름이지만 직접 방문한 제게는 칼랑크가 더 기억에 남습니다. 웅장함을 넘어 숭고함을 느끼기에 부족함이 없는 곳을 가슴 깊이 담습니다. 다음 영상은 마르세유를 떠나 프랑스 지중해 해안선을 따라 이태리로 넘어가는
페달 밟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많은 기대 바라며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감성아재 바이크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